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 토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5번 다 다른 거 알으시죠? 오늘은 뭘 했다가 오늘은 우리 현장 프로젝트의 작가로 참여하신 정지둔 작가와 그리고 파빌리온을 만들어 주신 김희용 건축가와 그리고 패널로 참석하신 오옥은 건축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나머지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는 건축 기자 박쌤입니다. 저는 부하 프렌즈 한양규 소장입니다. 저는 푸아 프렌즈 한승재입니다. 저는 부하 프렌즈 윤한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고 놀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요? 제가 준비한 건 사실은 이 앞서 패널들은 패널분들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기 작품하신 두 분이 제일 메인이라 두 분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려고 왔고 중간중간 이제 파티 브레이크라고 이제 저를 얘기했는데 뭔가 과열됐을 때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용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뭐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잘하시네. 네,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재훈 작가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의 용도가 나중에 건축가가 뭔가를 한다라는 용도를 둔 상태에서 글을 쓴 거라 그게 뭐 형식이라든지 뭐 이게 많이 바뀌나요? 그 내용이나 어떤 작품의 방향 같은 게? 글쎄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막 건축가가 이걸로 파빌리온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나 막 의식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막 파빌리온을 이렇게 만들 거니까 어떤 형태나 공간을 뭔가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염두에 둔 상태에서 뭔가 이 어떤 분이 근데 그때 하실지 김영 건축가님이 하실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흥미로워할 수 있는 일종의 개념? 스케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아이디어가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마 쓰실 때 뭐 세운 상가가 사이트였지 거기서 어디 할지가 정해져 있지는 또 않았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다 모르는 상태였어요.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독자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였을 텐데 그동안에는 네. 지금은 뭔가 누군가가 한 명이 를 조금 이렇게 유념해두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한 명을 유념해두고 이제 글 쓰는 글이었으니까 뭔가 평소에 쓰시던 글 쓰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전 평소에 쓸 때도 독자를 별로 생각을 안 해서 오히려 그러면은 글이 약간 그렇게 돼서 그냥 굳이 만약에 생각 안 나면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지향하진 않지만 오히려 한 명의 독자를 상상하고 글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같은 그런 개념에서 따지자면 그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건축을 하는 건축가일 것이다 이런 생각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되게 뭐랄까 사실 뭐 글을 제가 뭐 많이 읽고 잘 읽는 편이 아닌데 게다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들어가니까 더 읽고 뭔가 이제 내 거로 소화시키는 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시도들이 텍스트에 뭐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시도들이 뭐 타전 대화 때 잠깐 이제 그 구축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서 생겨났나? 특별한 시도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안 그래도 처음에 글 보내고 난 뒤에 한승재 소장님이 지돈 씨 글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한다. 막 그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미술 쪽이나 건축 쪽에서 글을 청첩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시도를 어느 정도 조금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많이 했고 그거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첫 번째는
너무 좋더라. 즐거워서 아니 아니 이름만 해서 편집하는 거죠. 삐소리 날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네.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스케일이란 주제, 해상도라는 게 흥미롭기는 한데 그 주제 때문에 글의 형식이 변하면서 네. 뭔가 되게 기술에 너무 이제 기술이나 형식이나 네. 글의 내용의 어떤 디지털의 어떤 네. 그 뭐 그런 포메이션 이런 거에 네. 의존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글을 읽고 났는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용 작가님하고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인데 이제 현장을 갔었잖아요. 근데 막 그 북적거리고 뭐 청계천 사람들 왔다 갔다 막 사람들 보이고 하다가 들어간 순간 이제 그 보여줬던 그 의도했던 그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그뭐 깊이나 울림 같은 건 약간 이제 나중에 얘기 뒤로 밀어두더라도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아까 4개의 소점이라고 얘기했는데 3개의 소점밖에 안 읽거든 사실. 네. 종묘하고 저쪽하고 3개의 소점밖에 안 읽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해상도라는 게 줌인 해갖고 화소를 크게도 보는 게 아니라 그 척도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도시에서는 끌어당겨서 해상도를 높여서 봤을 때는 화소는 사람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임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런 글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일본의 그 영화가 나카노 다케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 터졌을 때 재밌는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2만 개의 사건으로 봐야지 2만 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해상도의 문제이지 않은가. 전체의 그림을 봤을 때 화상을 도시를 화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묶어서 개별 화소들을 안 보고 전체를 읽게 되는데 들어서서 하나하나 사건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화소로서 보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임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람을 읽지 못했다. 도시에선 화소는 사람이다. 혹은 제가 이제 놓친 게 혹시 있으면 두 분 이제 동시에 이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도시 안에서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걸 제가 놓친 게 있는 건가.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해석되는 말로는 이게 약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날 제가 내려보는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 예를 들면은 제가 글을 쓸 때 예전에 다른 소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비인간적이다. 제 소설을 보면서 비인간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같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냥 이거를 뭐 깊게 지금 길게 이야기하기는 약간 애매할 것 같고 근데 짧게 듣는 이야기는 도시에서 왜 꼭 사람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모든 거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이를테면 저는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되게 문제가 많은 개념이고 이미 근데 사실은 현대 철학이나 뭐에서나 다 휴머니즘적인 시각 자체가 되게 깨지긴 했는데 휴머니즘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망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도시를 볼 때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작동들이라던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깼다는 거는 뭐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뭔가 도시가 향하게 되고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오히려 인간을 위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를 볼 때도 아니면 뭐 자연을 볼 때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생태주의라고 하면은 동물들의 눈으로 도시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세미 작가님 것도 있는데 근데 기계의 눈으로 도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미디어의 눈으로 도시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를테면 미디어 철학 같은 경우에 역사를 그전에는 인간의 행위로 봤는데 그 이후에는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역사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계의 발전에 따라서 역사를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제가 쓴 글에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막 대화도 엄청 나오고 인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요 관점은 이를테면 역사나 도시의 변화나 구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100점.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오군 소장님이 뭔가 네. 좀 뭔가 발견한 사실 같이 좀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맞아요. 어떻게 발견된. 근데 공교롭게도 또 두 작가님의 작업이 또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저는 이해는 됐어요. 이 정지동 작가님의 경우에는 뭐 의도까지는 아니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엔 어쨌든 관점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라면은 소장님의 작업에서는 방금 이 의견에 대해 이 그렇죠. 발견된 오히려 사실에 뭐 대해서. 그런 기술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점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배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사실 4개의 응시점이 중에 하나가 좀 빠지긴 했어요. 구축된 것 중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골목길이 보여지는데 사실 그 부분을 통해서는 더 옛날에 그런 뭐 그냥 낡은 간판들이나 그런 것도 들어오고 실제 사람들이 바쁘게 그냥 하나의 일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바쁘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였을 텐데 우선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2층에서 만들어진 프레임들은 사실 다 원경을 조금 더 그 긴 축을 통해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그 모습들이 이제 잡힌 상태고 그 1층 그 부분은 뭐 실제 사람도 다니긴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거리에 의해서도 사람이라는 픽셀이 그냥 이렇게 상쇄되지 않았을까 혹은 지금 멀리 보는 거는 조금 더 먼 과거, 옛 과거 혹은 조금 더 시차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거리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차이 네, 그 안에서의 사람이 또 배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의도와는 사실은 좀 그게 같은 의도로 저는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네, 그 생각이에요. 그 잠깐 뭐야 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그 영상에서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게 두 번째 이 영상 말고 오른쪽으로 제가 할게요. 두 번째 영상을 쭉 한번 쭉 땡겨가서 쭉 가다 보면은 뒤쪽으로 좀 한번 화면에 뒤쪽으로 갈게요. 뒤쪽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 화면이 그러게. 아, 요 장면, 바로 전 장면. 요 장면. 그 이제 위에서 이제 부감을 해서 보니까 3개의 시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왼쪽은 약간 의도적으로 막혔다. 왼쪽이 아래쪽. 이쪽이요? 예, 네, 그렇죠. 여기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막혔다. 그렇죠. 근데 그 거기가 시점을 본인의 기준으로 얘기하시네요. 왼쪽이라고 하시면. 나도 완전 이해했는데. 어. 나도 완전 이해했어. 그런 데서 같은- 공통점을 찾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날 기준으로. 저기가 혹시 보였으면은 네. 뭐가 보였을까라는 이제 그건 이제 뭐 그게 좋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였으면 뭐가 보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다가 거기까지 이제 갔던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은 거를 잠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진짜 많은 거를 발견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여기를 막은 의도는 세운 상가가 없었을 때의 거를 한번 보여주자라는 게 사실 의도긴 했어서 이쪽을 아까 인터뷰에서도 그냥 하나의 벽을 만들었다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의도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쪽 세운 상가가 최대한 좀 물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보이겠지만 네, 최대한 안 보이고 이쪽에서도 조금 더 이쪽으로 뷰가 났기 때문에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를 가정하고서 한번 그 서울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의도긴 했어요. 세운상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러니까는 가려요? 그 세운상가가 들어서기 전에는 종묘에서부터 이렇게 뭐 소개공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들이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소개공지가 쭉 있었어요. 여기 따라서 그 역사적인 그 맵을 찾아봤을 때 네, 그런 의도에서 그게 만약 없었더라면 혹은 없었을 때 그냥 지금 그때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한번 그냥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게 네, 뭐 숨어있는 의도긴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소장님이 되게 설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지만 제가 사실 이 파빌리온을 보고 엄청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친구들과도 동료들과도 후배들에게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좀 동물적인 감각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운상가 쪽을 막은 거는 이거는 되게 동물적인 감각 영역이 있는 거인 것 같다. 왜냐면은 이 그 세 개의 장면들이 굉장히 시적인 장면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렇게 번잡스러운 옆에 세운상가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들여다보이는,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속닥속닥거리고 있으면은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와 같은.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막긴 하셨을 테지만은 이거는 이것까지 의도하진 않으셨을 거다. 의도된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잘 바라보게끔 해주려고 했던 의도는 있었겠지만, 정말 이 그 세 개의 창이, 네 개의 창이 시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은 저는 이 벽을 막은 것 때문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마에 이거 뭐 가려주실 뭐 그런 의도죠. 이거는 되게 동물적인 감각의 영역인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진짜 저는 그 안 그래도 하신 거를 파빌리온 2번 갔었거든요. 한 번은 추석 연휴 때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갔었고,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그냥 봐야 될 것 같아갖고 가서 봤는데, 생각할수록 좀 어쨌든 제 글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읽고 이제 만드신 건데 되게 재밌게 너무 잘 풀었다? 그 스크린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진짜 되게 잘 알고 만들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세운상가 자체가 시선의 주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막혀 있는 거고, 이게 난 시각 자체가 세운상가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스크린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그래서 스크린의 계보학이라고 하면서 스크린의 역사를 쭉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미디어 철학자 레프마노비치의 개념을 빌린 건데, 그 레프마노비치가 왜 웃으시죠? 아니 자꾸 나를 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끄덕여야 되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가지고 그냥 웃었지.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개는 백치미. 거짓말은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레프마노비치가 막 이제 글을 쓰면서 본인도 얘기를 하고 그 뭐 롤랑 바르트도 인용을 하고 하면서 스크린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 소장님이 주신 질문에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짧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같은 차원에서 같은 뭐 개념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크린이란 결국은 되게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절단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스크린은 늘 스크린 외부가 있고 뭔가 다른 어떤 특정한 시각들로 한정되어 있는, 이게 스크린의 특성이고, 근대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예술이 이 프레임, 이 잘라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그래서 이 한 역사를 시기마다 이렇게 한 거가 너무 재미있게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막 그냥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확장돼서 생각하면 제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 스크린이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게 세계 전체가 이를테면 스크린화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도시가 만약에 건물이 스크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게 결국은 이 프레임으로 절단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VR 같은 거 쓰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스크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 외부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최소한 이 프레임을 하면 우리가 그 외부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건데, 완전히 자폐적인 어떤 스크린 속에 들어가는, 근데 점점 더 이 소위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엄청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기는 힘들다. 잘 모르겠다. 저기 되게 그 네, 긍정적으로 그런 이제 생각도 그 이제 반응이 구충물로 나온 얘기들 이제 네. 해주셨는데, 아마 사이트를 정할 때는 글을 안 읽은 상태.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사이트를 먼저 정하고 글을 네. 받았던 거예요. 네. 여기는. 근데 이제 맞아요. 거기서 이게 이미 이게 이런 장면들 아 그거는 이제 글 보고서 글 보고 네, 이 사이트에서 그걸 해야겠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이트를 정했을 때는 사실 좀 다른 관점에서 정하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관점.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영역에 살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제 5분의 그 건축가가 참여를 했고 뭐 다 조금은 뭐 안배가 돼야 될 거. 그래서 어느 분은 어디 한다는 얘기 들었고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그 세운 거기 뭐죠? 광장 거기는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너무 그러긴 하고 그 다음에 그 청계천가 또 사실은 거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냥 제가 했던 조금 계단 구조물을 했던 작업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또 사실 배제를 했었고 제일 사실 여기나 고민을 했던 거는 여기 그 캐노피 따라서 있는 긴 복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뭐 너무 눈에 튀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동선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인지도 되고 또 그냥 꼭 이걸 보러 오지는 않더라도 좀 경험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공간인 것 같아서 거기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잡은 건 여기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막 시선 좋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른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런 파빌리언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눈에 어떻게 보면 안 띄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 외관도 그 아까 설명에서도 말했는데 백색이고 이를테면은 자칫 잘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냥 원래 있던 건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묻어나게 그 있는 위치도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들어가면은 장면이 펼쳐지지만 밖에서 봤을 때 건축물 자체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감춰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사실은 시선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고 이 스크린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거는 일종의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의 보고 있는 사람이 망각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거거든요. 영화할 때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의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은유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잘 포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완전히 눈에 안 띄는 색깔로 한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외관도 궁극적으로는 외관. 마지막에 또 결정은 됐지만 그냥 네.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냥 각재들도 드러나고 했던 게 그냥 그 주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았나. 네. 네. 근데 약간 그 뭐랄까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드러나게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나 엘리트 건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그러니까 건축에서 얘기하는 ABC 구축적이고 재료가 드러나야 되고서 구조가 보여야 되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건축의 어떤 미덕은 지키면서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보고 많이 바뀌었지만은 설명과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나 예측 가능한 세 개의 장면 도면만 보고 알겠다 의도와 예를 들면 현상 설계 제출하면 딱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야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가.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가서 봤지만 뭐 아피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구나. 실제로 저 장면을 이 장소에서 봤을 때 다른 그 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몰려오는구나. 하고 이제 좋게 봤어요. 되게 이제 내가 좋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없었어요.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직설적이죠. 네. 그렇게 본 사람이 있었죠 앞 시간에.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동시에 아까 제가 프레임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너무나 프레임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근데 이제 정 작가님 이제 작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해상도의 어떤 그 지나간 것하고 이제 계속 해상도를 높여서 작업하는 이제 기술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게 맨 처음에 영화 얘기하면서 리마스터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가 진짜냐 리마스터링 뭐 해갖고 뭐 원래 아우라는 사라져 버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이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것인가? 프레이밍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자기는 이제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너무나 자기화된 그야말로 자기 자체의 시각으로 들어오면서 자기화된 게
완전히 그 리마스터링 일종의 리마스터링이고 완전히 진짜가 아니라 자기가 바꿔놓은 가짜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나간 얘기인데 아니에요. 안 나갔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도 저 세 개의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게 세 개의 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 작가님 작품에 의하면 옛날 시제는 약간 스크래치도 있고 색도 바래져 있고 저해상도이기도 하고 뭐 이러고 미래 시제는 뭔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완전 고해상도에 뭐가 딱 이런 것들이 막 시각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같은 해상도의 같은 현재 시제에 세 개의 시제에 동시가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이밍 됐다는 얘기가 좀 질문 같은 얘기가 길었는데 그 프레이밍의 의미나 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켰다거나 자기화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의도가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작가님의 그거와는 좀 다르게 접근이 된 것 같아요. 혹은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이 세 개의 시점이 뭐 이거는 뭐 언젠가 뭐 한 40년 전, 이거는 이제 훗날, 이건 뭐 100년 전.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 리마스터링 되거나 그 당시에 그 해상도는 다르게 읽히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굉장히 이 순수한 속에서 더 몰입을 비슷하게 주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고. 문학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는 그렇죠. 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것도 근데 재밌던데요. 이를테면 근데 종묘를 봤을 때 종묘가 시점으로 치면 가장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거를 해상도에 너무 있는 단어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봤을 때 그 시각이 거의 제일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제일 예전인데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왜 제일 깨끗하게 보이냐면 종묘를 리모델링 그러니까 종묘 자체도 계속 뭐 저게 되고 있지만 앞에 공원을 한번 싹 저걸 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어떤 맥락이 겹쳐지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에 이제 의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건 간에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일 예전인데 제일 깨끗하게 보이고 근데 이게 또 제일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는 계속 이 앞에 공원을 저거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공원이 당연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의 종묘와 그 공원과 같냐면 절대 같을 수 없죠. 우리가 진짜 그 옛날 그거를 옛 모습을 느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렇게 야 너는 진짜를 느끼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거는 일종의 폭력일 수밖에 없고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상의 시각이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이 예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래갖고 이 보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묻어가는 거야. 옛날 거가 픽셀이 클 것 같은 작을 거. 근데 거기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렇죠. 저는 마치 한 사람이 글을 쓰고 한 사람이 작업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일 엘리트가 아니라 모범생?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수행한 팀? 글도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정지돈 작가님을 글을 처음으로 읽혔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읽혔어요. 안 읽혔었어요. 3번 읽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안 읽혔어요. 저도 글이 잘 안 읽히는데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그 주사위가 나오고 나서 네. 글자가 이렇게 되니까 읽히더라고요. 야, 그게 묘하대요. 그러게요. 근데 이 부분이 더 그렇게 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연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계속 다가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줌인을 하듯이 내 자신이 하나의 카메라가 됐듯이. 근데 이제 여기는 돌아서 그냥 딱 그 스틸 이게 딱 멈춰 있는 걸 보는 거고 그런 면으로 이 부분과 저쪽 크레인을 보는 부분은 좀 달랐던 거예요. 크레인은 뭐 좀 억지 해석을 하자면 약간 저희가 뭐가 있는지 자꾸 보기 위해서 이쪽 벽을 자꾸 따라 내려가서 뭔가 보고자 하는 걸 찾는 느낌?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깊이감과 그 움직임이나 네, 그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해상도가 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스크린 하면은 사실은 저장된 거를 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기록이 되고 있는 장면을 바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그냥 자꾸 제가 얘기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것도 진짜 말씀드렸듯이 말씀 그 의자가 좀 그래요. 그래서 썼는데 그 막 그냥 이 스크린을 개보하게 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느끼는 스크린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크린이고 저장된 거를 하는. 근데 이 개보학에서 제일 최근에 가까운 스크린 중에 하나가 실시간 스크린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크린의 역사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저희 그 레이더. Five. The screen is disappearing. 네, 뭐라고요? 그 대사가 있잖아요. 외웠구나. 외워서 그래. 아, 역시 낭독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올 완전히 모든 것이 망막화된 그 스크린 직전 지금 제 스크린이 실시간 스크린이라고 해서 실시간 스크린 예전 스크린은 녹화한 걸 보내지만 실시간 스크린은 지금 움직이는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말했듯이 이게 약간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들 모습들을 더 보이기까지 했으면 진짜 또 재밌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타워 크레인 이렇게 보이는데 타워 크레인이 막 계속 공사 짓고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되게 진지하네요. 아니 근데 할 얘기가 되게 많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묘 쪽이 왜 이 세 개의 신 중에서 가장 할 얘기가 많은 신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주목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거인 것 같고, 그 동시에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영상 자료들, 당연히 화질은 엉망이지만 그때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되게 훨씬 더 파릇파릇했을 거라는 기대감? 지금 미세먼지도 있고 뭐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흐릿한 영상 속에서의 그 깨끗한 어떤 자연과 시골의 풍경들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마치 지금 저 장면이 그걸 좀 대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전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 무슨 얘기지? 프레임 얘기인데 근데 좀 장치적인 얘기. 그러니까 아까 뭔가 이렇게 프레이밍 한다는 거 권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사실 되게 권위적인 사진 작가, 권위적인 어떤 미술가들은 그 프레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내 작업의 마무리는 그 프레이밍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 거기서 뭔가 더 이상의 크롭을 한다거나 비율을 바꾼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용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게 내가 바라본 시선은 프레임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아니 프레임에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두 분이서 얘기하셨던 그런 작업에서는 사실 어떤 권위적인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특히 김용 소장님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응시하는 지점이 움직일 때마다 장면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한쪽 면이 이제 곡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혹은 양쪽 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대단히 권위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꾸 뭔가 이렇게 바뀌는, 조금은 더 저는 권위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품에 애정이 있어갖고 음.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자고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고 권위적이다 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장치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저 장면이 왜 굳이 더 깨끗하게 보였고 더 마음에 각인이 되었느냐. 혹은 뭐 저는 마운트가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TV들 마운트 얇아지는 시도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장면에서는 정말 그 어떠한 잡다한 디테일이 없는, 그 이유는 창문이 없기 때문인 거겠죠. 그냥 완전히 그냥 열려 있는 그런 거. 그거 얘기 좀 하면. 건축적으로는 저는 우선 저희가 프레임 얘기할 때는 사실 프레임 밖에서의 프레임 자체도 하나의 물체를 보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냥 프레임 밖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론
장식적으로도 그런 테두리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쓰는 거 뭐죠? VR 네. 그걸 그냥 사실은 오큘러스? 오큘러스? 네. 뭐 이게 더 저희 머리 사이즈의 장치겠지만 그냥 이 만들어 놓은 이 파빌리온 하나 자체도 그냥 우리 몸이 들어간 오큘러스 안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밖을 바라다보는 프레임, 네. 밖에 만들어진 프레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권위적인 동시에 권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좋게 마무리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프레임을 했다는 거는 권위적이지만 네. 권위적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지만 이 작업 자체가 권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의 내용은 되게 권위적이지 않은 척하는데 권위적인 작품이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시선의 권위라 그래야 되나 주체의 그런 지점을 은유적으로 포착을 해내서 잘 표현해내는 지점이 있는 거지. 그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은 좀 작가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권위적이었나요, 본인? 권위적은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학습된 그 답에서는 권위적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지는 이해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안에서보다는 우선 밖에서의 건축물로서는 너무 이렇게 딱 완벽하게 재단이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는 뭐 갈박 한 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제 455줄이든 뭐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되게 굉장히 이렇게 해상도의 하나의 픽셀의 오차도 없이 뭔가 이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던 이제 노력이나 과정은 있기는 했었었죠. 그거는 뭐 그렇죠. 그냥 저의 작업 방식이 하나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건축에 대한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 권위적이란 말, 폭력적이란 말, 뭐 이런 말들이 다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단어를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권위적이라는 게 정말 사전적 의미의 어떤 뭐 그 권위적이란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살짝 이제 약간 충돌이 난 지점은 진짜 이렇게 권위적인 건축이야. 나는 이렇게 뭐 너희들보다 높은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있는 이런 공간이 이런 뜻이 아니라 프레이밍이 이렇게 정확히 재단되어서 정의가 분명하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렇게 맞게 보이는데 이제 한소장 입장에서는 내가 윤수장, 그렇지 얘가 않다. 윤소장. 얘는 양재 아니고 양주. 한 번만 더 양재라고 하면 윤수장 입장에서는 저번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재단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각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권위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석의 권위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설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네. 권위적이라거나 네. 폭력적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없어서 탈이죠 요즘은. 폭력적인 거요? 아 그렇죠. 폭력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 그러니까 폭력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강하게 이렇게 네. 요구하는 힘 같은 네. 걸로 네, 그것의 의미로서 네 정확하게 자기 방향을 말하고 예를 들면 정반대는 친절하기만 한 뭐 일상 나는 소박한 뭐 이런 식의 되게 그 소시민적인 무슨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무튼 컷트다. 네 아무튼 그 건축가의 작업을 두고 이게 폭력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폭력적일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좀 소박한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봤을 때. 근데 그런 얘기 길게 할수록 미국에 빠질 만한 게 두 분의 작품에서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하지 단어가 나온 말까요? 바람에 꺼져 너는. 그래서 괜히 이제 그거가 맞다 아니다 틀리다 원래는 이랬다 오해하지 마라 얘기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파빌리온을 우리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박세미 작가 기자님이 네. 글을 읽고서 네. 가장 처음 원고를 받았는데 네, 어땠어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저는 그 지돈 작가님 글 읽고 또 지금 그 김용 소장님 작품 보고 하면서 그 해상도라는 개념이 훨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라고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픽셀의 어떤 선명한 고화질로 가는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 건축에서의 해상도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구현의 완성도를 해상도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희용 소장님 작품에 갔을 때 해상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화질이 높고 선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종묘 장면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옛날 거는 저해상이고 뭐 미래는 고해상이고 이런 단순한 선형의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묘도 계속 이제 구현의 어떤 게 계속 쌓이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고해상도가 되는 느낌? 그래서 그 해상도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재밌게 건축에서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진짜 딱 저게 어떻게 보면 해상도를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안 그래도 글에도 쓰긴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실제 외국에서 그 저해상도의 주거 주택이라는 전시를 했었고, 그거를 제가 약간 인용 번역을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저해상도의 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실제 저희 시각은 어차피 뭐 시력 차이 외에는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저해상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했을 때 이를테면 그 건축물의 완성도, 뭐 이를테면 그냥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축물, 막 지어진 건축물을 저해상도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이런 걸 저해상도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 개념을 이렇게 그냥 은유적으로 한번 대입해보자, 메타포로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해상도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네. 그 짝 중간에 아까도 잠깐 중간에 얘기했지만 도시 뭐 공간에 건축에서 해상도의 척도는 뭐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약간 계급과 뭐 이런 네, 얘기 네, 썼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척도가 달라지면 해상도의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시간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축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도시를 다룬다고 생각하면은 도시를 읽는 방법이 길을 따라서 도시를 읽으면 이제 속도라는 게 생기면은 시간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건물을 이제 봤을 때 속도가 빠를 때는 밀도가 떨어지니까 희성도가 적어지고, 잘 읽지 못하고 그냥 슉슉슉 지나가니까 듬성듬성 밀도가 블러되면서 모션 블러되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교차로에서 섰을 때 시간이 제로가, 속도가 제로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딱 화상으로서 대상이 또렷해지고, 그런 이제 도시에서의 해상도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정 작가님하고 김 작가님 작품에서 제가 느낀 약간 차이 같은 게 그 글에 이제 속도나 리듬 같은 게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글씨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막 그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텍스트의 의미를 보는 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리듬을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주로 잔상이 더 많이 남아요. 의미를 해석하려면 너무 힘들어. 이거를 다 한자로 다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쓱쓱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띄어쓰기 없고 글씨 조그만데 쭉쭉쭉 지나가고 잔상만 남고, 그러다가 갑자기 띄어쓰기가 드문 글씨가 커질 때는 뚜렷한 화상으로 보이고 네.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조절을 한 게 하나 보인다. 네. 그리고 근데 속도가 더 많으니까 서 있는 것보다 교차로보다는 계속 달리 속도만 보이는데, 이제 아까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김 작가님 거는 시간축은 이제 좀 대상은 있겠지만 공간 자체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 방법 자체에서는 시간축 없이 완전히 딱 시간 제로인 상태에서 속도 제로인 상태에서 대상을 딱 바라보는 거라 약간 그 차이가 좀 작품을 형식적인 면에서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제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글 안에서, 한 편의 글 안에서의 보통 이제 전통적인 문학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일관성이거든요. 같은 속도라거나 아니면 뭐 클라이막스에 의해 그냥 몰입도를 더 준다거나. 근데 저는 그냥 일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한 문단 안에서도 여러 뭐 속도, 시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글을 쓸 때도 재밌게 느껴지고 그런 글을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초반에 제 글 보고 구축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높낮이, 속도, 시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했듯이 그렇게 약간 의도를 한 것도 있고 글에 보면은 이제 시간과 네. 장소랑 이걸 그냥 막 네. 자유롭게 넘나들잖아요. 네. 그 재미가 꽤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인터뷰 때 들었어요. 그냥 시점과 장소를 넘나들면서 한번 신나게 써봤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느낌인데 조금 2차원 세계 3차원을 모르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저 파빌리온에 갔을 때 그냥 그게 사라진다는 말이 제가 좀 공감이 됐어요. 좀 내가 사라지는 이런 기분? 네, 좀 주변 모든 게 다 이렇게 가려지고 네. 이제 그 시제 같은 게 좀 네. 공교롭게도 시제가 이건 완전 세 개의 시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글을 맨 처음에 읽을 때 이제 오해하면서 읽었던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약간 그 뒤로 밀려난 저해상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 계속 찾아주시는 노력을 이거는 네. 맞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오해했던 거는 고해상도의 세계는 왜냐면 저는 이제 고해상도의 세계를 만드는 계속 리마스터링 하는 사람이에요. 일제로 재개발, 뭐 청계산 재개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마스터링도 하는 사람인데 해상도 계속 높이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이제 부정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듯이 느껴졌고 왜냐면 네. 저해상도를 계속 이제 저기 가치를 찾아주다 보니까 네. 고해상도의 세계는 되게 부정적인 걸로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때 테크노텍스표를 쓴 게 뭐냐면은 근데 그건 시간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저 종묘도 저게 지어졌을 당시는 그러니까 되게 그 옛날 초가집 있고 뭐 집신 싣고 다니는 데서 다 저리가 깨끗하게 했거야 해갖고 재개발에 제일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닐까 저것도. 그 해상도의 제일 그 고해상도의 세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해상도들은 뒷편에 밀려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시점의 유일한 현상이 아니라 항상 상존하고 있는 언제나 과거는 있고 저해상도는 있고 현재는 있고 고해상도는 있고 만약에 고해상도의 현재가 부정적인 거라면은 그 현실은 되게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테크노란 말하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현재를 의미하는 의미가 테크노라 그러면은 마치 그 작품을 읽으면서 테크노처럼 이제 느껴졌다라는.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이제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고해상도는 뭐 나쁘고 저해상도는 좋고 이런 의도는 당연히 전혀 아니고 그거는 저분 자격지심이 있었죠. 있어요. 사람이 다 대형 설계사, 대형 조직 설계사무소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엄청 힘들게 오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약간. 옷이 혼자만 지금 불편하고 여기 있어요. 앉아서. 추이닝을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살짝 언급하기도 했고 그게 이렇게 띄어쓰기 안 돼서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히토 슈타이어라는 미술가의 글을 제가 이제 좀 리보프한 약간 그런 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의 개념도 그런 거거든요. 푸어 이미지라는 그 가난한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떤 계급차와 이런 거를 드러내주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질 낮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일부러 그러니까 건축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해상도 사실은 엄청 돈이 많고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급이 높고 심지어는 이 나쁜 의미에서 뭔가
그런 어떤 폭력적일 수도 있는 곳에서 일부러 되게 아날로그 지향적인 저해상도의 사진도 그렇고 뭐 미술 작품에서도 그렇고 일부러 이제 다시 또 그렇게 하거든요. 막 아니 그 제가 잠깐 인용했듯이 뭐 이를테면은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고해상도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부자들이 뭐 이를테면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높은 화소수에 카메라로 찍다가 그게 안 쿨하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자기 거를 되게 그냥 일상처럼 뭐 저화질로 그냥 대충 찍어갖고 막 흔들린 거 찍고 올리고 막 이러면서 또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욕망들이라는 게 이 안에도 계속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그거 자체가 옳다 나쁘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재개발의 측면에서도 리마스터링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재개발하면 무조건 나쁘고 재개발 무조건 보존은 좋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너무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새롭게 이걸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과거를 진짜로 보존할 수 없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뻔한 의미에서의 리마스터링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체 그것들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너무 추상적인 사실 결론이 안 나는 문제긴 한데 근데 이거를 계속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네. 도시에 어떻게 화두를 던지는 게 이런 시류에 영합하는 방법이 아니고 한번 되돌아볼 계기를 준다고 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날로그 감성이라든지 재개발을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리모델링도 많이 해봤지만 옛날 건물은 새로 지어야 정답이거나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고해상도를 마냥 찬양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막 영화 보면 롯데월드 나오고 막 이런 거에 고해상도를 찬양하는 도시에서 오히려 더 고해상도 무조건 나쁘게 보고 우리 아날로그 감성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거는 우리가 실제적인 저해상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비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른 건축가들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사람 입장으로서 뭔가를 부시고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와 어떤 혼란을 야기시켜고 싶은 한 개인으로서 이런 혼란 같은 게 모두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해상도와 고해상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해상도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기술이 진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마다하고 저해상도를 우리가 이렇게 옹호해야만 한다면 그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감성이라든지 아날로그 이런 회기 이런 정도의 감성적인 이유로는 좀 약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마요. 고해상도가 뭐 그게 폭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면 그 폭력적일 때 이제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저해상도 있고 또 남겨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해상도를 지향하는 것도 되게 페이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옛 감성을 그대로 남겨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한 것도 뭐가 딱 옳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고해상도라는 단어가 마치 어떤 되게 미래의 어떤 부정적인, 폭력적인 어떤 건축을 폭력적인? 그걸 뭐 대변하는 단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해상도의 집이라고 했나 아까 그 저해상도 주택 근데 그게 딱 단어만 들어도 어떤 집인지 알 것 같아요. 흔히 우리 생각해 보면 빌라들일 것 같아요. 그냥 저가 빌라들 디테일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마감해가지고 대충 살아도 되는 정도의 집. 근데 그런 집들도 사실은 필요는 한 거잖아요. 꼭 이게 미래 뭐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디테일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재미있었던 거는
그러면 이제 고해상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방법. 저는 어쨌든 옳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은 치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들 뭐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저 그 김영 소장님에서의 보여주셨던 어떤 뭔가 이렇게 해상도 짙은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깊이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만 보면은 이거 뭐 바가지라고 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종묘 앞에 있는 나뭇잎 한 장이 하는 그게 딱 보이는 느낌? 어떻게 저게 보여 싶을 정도로 되게 해상도가 진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몰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깊이감 있는 어떤 공간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되게 뭐 이론에서만 접해봤던 거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느낌?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승재랑 양들 지겨울 수 있는데, 제가 처음 뉴욕에 지겨. 근데 이게 접점이 있다? 김영 맞아. 뉴욕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저도 이 얘기 니거 잠깐 끊고 가자. 너도 좀 쉬어야지.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회의 이야기랑 일치되어서 들리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고해상도라고 최소한 서울 안에서는 우리가 고해상도라고 부르는 그런 공간 자체도 건축가의 눈에서 되게 저해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뭐 어떤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인데 진짜 저해상도거든요. 뭔가 꼼꼼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그런 디테일에 대한 측면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렇지. 제가 처음 뉴욕을 딱 도착했을 때, 그때가 몇 년 전이었, 한 5, 6년 전? 5, 6년 전이지. 5, 6년 전에 이제 그 독립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얼마 안 돼, 바로 달 때였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제 맨하탄을 처음 이제 딱 도착했는데, 약간 조금 이상 기분인 거예요. 이게 처음 마천루를 경험한 거예요. 마천루. 소장님 뉴욕 가보셨어요? 가봤지. 지금 소장님 설계서 가보셨나 몰라. 예. 근데 그 마천루가 말이 마천루지, 정말 그 경험으로서의 마천루는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스케일의 건물들이 그냥 빽빽히 늘어서 있는데, 높기도 하지만 밀도가 근데 그 너머가 또 안 보일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 도열에 있잖아요. 도열에 있는데 안 보일. 그래서 한 몇 시간 일단 산책을 해야겠다. 그래서 산책 아닌 산책을 하는 동안에 속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메스거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가, 뭐 라면 하나 먹었어요. 속을 뺏기고 라면도 한 그릇 먹었는데 더 부대끼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멋있는, 되게 하이테크. 내 책은 샌드위치. 아니야, 라면이야. 정정해 좀. 이세 때는 정정을 좀. 승재가 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어떠한 되게 하이테크 건물이 하나가 보여서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그 창 하나의 사이즈, 일단 로비에서의 창 하나의 사이즈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사이즈가 하나 보였고, 창과 창 사이에 이제 멀리언이 있는데, 그게 뭐 LG 창호, 이거 창호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창호가 아니라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요상한 디테일의 뭔가의 수직재였고, 그 수직재가 창과 창을, 유리와 유리를 잡고 있는 디테일은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을, 어떻게 얘가 이걸 잡고 있는 거지? 뭐 코킹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하단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 정말 알 수 없는 볼트와 너트, 뭐 이런 잡다한 디테일들이 엉켜서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도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디테일한데 이게 어떻게 이게 섰는지가 읽히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도대체 누가 한 거지 이 건물은? 이런 생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뭐라 그래? 스톤핸드? 스톤핸드? 뭐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890년, 저기 중국 연도가 이미 100년도 더 된, 그게 저는 이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바로 뒷골목을 뛰어 다 토했어요. 라면을, 가까운 라면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며칠간은 좀 그냥 무기력감? 근데 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 왜냐면은 부정적이었어요.
아 고영택 이름 맞아요? 그러니까 잘 들었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 뭔가 비인간적이고 이게 도대체 내가 살아온 환경과 이제 너무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뭐 내가 건축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동시에 그러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어떤 그 고해상도의 결말이 사람을 파괴시키더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잠깐 오해돼갖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고해상도 저해상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오타쿠적인 얘기를 원하니까 평양은 엔트로피 법칙 그 열역학 제 법칙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다 흐트러져야 되는데 뭔가 정교하고 깨끗하게 소위 이제 고해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사회에서는 그 에너지가 자본이 동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고해상도로 높여진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자본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만 얻게 되는 거고 그걸 지불하지 못하는 계급, 사람, 계층 뭔가 부류, 나라는 그 고해상도를 갖지 못하게 되는 되게 뭘까 그냥 이걸 우리가 뭐 혁명으로 이걸 극복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의 사회법칙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가까울 정도로 고해상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1800 몇 년도에 그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 아까 4분의 1쪽 앞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들렸던 거는 근데 이제 과연 그 소위 그 고해상도의 의미가 뭐 디테일일 수도 있고 뭐 완성도일 수도 있고 공간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해상도를 얻는 방법이 고비용의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김영 작가는 저거 예산 얼마 안 들었다며 저거. 근데 그거 안에서 뭔가 되게 그 좋은 경험을 도시에 대한 좋은 경험을 고해상도로 얻게 해줬다 그러면은 뭐 사회적인 의미에선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실마리일 수 있겠구나. 뭐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약간 4분의 1에서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렸어요. 4분의 4까지 가서 그래서 양규가 하는 생각이 늘 그거예요. 왜 그 돈으로 이렇게 짓지? 이거 그러니까 신축 빌라들, 신축 빌라들 그냥 막 짓잖아요. 근데 뭐 그거보다 비싸게 지을 필요는 없고 그냥 창문만 뚫린 곳으로 해도 현관문이 열렸을 때 부딪히지만 않게 해도 되는데 왜 그 돈으로 이렇게 쓰지? 아까 네가 뭐라고 해서 계속 삐져.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건축가 입장에서는 재능과 감각 혹은 노력을 가진 사람이 그 비용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김효 작가님의 작품이 공공이라는 도시 비엔날레라는 것도 사실 좋은 기획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 해상도를 높이는 그 취지에서 이 도시 건축 비엔날레를 공공에게 그 공공의 자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갖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은 도시에서 고해상도를 느끼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은 돈을 지불하고 집을 지을 때는 되게 고비용을 감각과 재능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용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디테일 창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해상도의 도시를 저해상도의 도시나 고해상도의 도시나 어느 것도 이렇게 부정을 하진 않지만 열심히 일 안 하는 건축가들을 많이 부정하긴 해요. 그런 작은 빌라 하나를 짓더라도 그 사람들을 되게 비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 해상도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이제 정지돈 작가님께서 던져준 어떤 되게 의심스러운 무언가인데 되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확장할 수 있는 거리가 엄청 많구나. 마무리야?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그런 거죠. 약간 더 오바를 하면은 이를테면 해상도라는 관점 이건 근데 건축이랑 어떻게 엮어야 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몇 가지가 드는 게 이를테면 그러면은 해상도라는 거나 이런 게 사실은 일종의 재현의 문제하고도 예술에서 관계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각설하고 오버하면 해상도가 끝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재현하는 게 지금 이제 스크린도 프레임도 없어지고 그냥 다시 그게 사실은 말하는 가상현실 같은 건데 가상현실이 사실은 증강현실하고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해상도가 끝까지 올라가면
이게 3D 프린트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를테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술계에서는 벌써 오래전 아니면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가사 원본이랑 이제 그 다들 알다시피 차이가 없는 해상도의 끝은 결국은 그거인 거죠. 차이가 없기보다는 없게 오히려 더 더 나아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넘어서서 음. 제가 이제 거기서도 뭐 약간 말했듯이 실제 우리는 이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실제 우리는 다 피부도 더럽고 뭐 그런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영상 속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현실의 우리까지 그게 뭐 스크린이 더 입혀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건물을 볼 때, 느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논의에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건축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축도 어느 순간부터 그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없는 구조들이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구조가 생겨나고 그게 외부 현실로 그대로 다시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해상도랑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그 깨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렇더라고요.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겠죠. 그냥 벌어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말했듯이 그 전체를 한 번에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그 벌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것은 되게 이상하고 어떤 것은 되게 좋고 뭐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냥 얘기 들으면서 그냥 사소한 측면에서 해상도도 생각해 보면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집에 TV를 안 보는데 집에서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친척집 갔다가 HD TV를 새로 되게 좋은 걸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HD TV로 다 같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화면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조악하고 되게 비싼 신형인데 그걸로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이제 한 편 보다가 어른들이 재미없다 그래갖고 좀 어른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영화를 찾다가 타인의 삶이라고 그 영화 아시죠? 타인의 삶 그걸 보자 안 보셨다길래 그걸 봤는데 그게 예전에 봤을 때보다 좋은 HD로 보는데 훨씬 이상한 거예요. 그쵸? HD 처음 보면은 이 배경이랑 인물이 너무 이게 날카로워서 따로 노는 것 같고 오히려 되게 싸구려 화면 같잖아요. 되게 이상한 감각인 거죠, 사실은. 그걸 뭐라 그래? 언캐니 뭐. 그쵸. 약간 언캐니한 이 오타쿠 용어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쓰는데 언캐니나 이 기함의 골짜기라고 그래야 되나? 낯섦의 골짜기? 운하임 리히인가? 아마 독일어는 그럴 텐데 그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너무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가상이 너무 실제 같다거나 너무 선명하면 오히려 약간 이상하다거나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어쨌건 네. 그 철학이라는 게 인식론 같은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는 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짜고 진짜가 이제 현실이 모호한 중첩이 생기고 이게 이제는 그 지금의부터의 세대들은 저것이 가짜고 이거는 가상이야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없어지고 자기 감각만 이제 의존을 하고 실제로 물질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 시기가 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실제로 그거를 대면하게 되면은 지금 그 불편함을 계속 느끼게 될 건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VR 같은 것도 쑥으로 돌아다니면은 실제로 진짜 같지 않은데 너무 되게 이상하고. 그쵸. 몸이랑 시각이랑 따로 노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점점 이제 고해상도의 한계가 점점 이렇게 우리를 그 지금 얘기한 것대로 진짜 가상과 현실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 세계로 안내할지 아니면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지각하고 이게 장면을 바라보는 한계점이란 게 존재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 경계점이 넘어설지. 존재할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얼굴을 요즘 성형하면 그 한 번씩 화제의 뉴스로 나오잖아요. 성형을 예전에는 실제로 봤을 때 뭐 미의 관점이 그 시대 말로 있었는데 그걸로 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고친 얼굴 있잖아요. 그 고친 얼굴을 담는 거를 현실에서 하는 거죠. 과장된 코라던가 이를테면 연예인을 아니면은 하는데 그 연예인의 얼굴 자체가 재현된 이미지의 연예인 얼굴, 실제 그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봤을 때 이미 한번 그쵸. 디지털화된 그 이미지에서의 그 모습을
함께 얼굴에 고치는 거죠, 다들. 그거를 실제로 고친 거죠. 근데 그거 우리 실제로 그렇게 고친 사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약간 이렇게 되잖아.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약간 저는 별로.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는 저는 근데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다 그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 한 게 야 그렇게 고친 건 말도 안 되지.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일어나는 일들을 그럼 뭐 그쵸. 이게 건축물에도 어떻게 또 근데 통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의 역사에서도 뭐 이를테면은 외관만 너무 중요시했을 때 그 저항감이 있는데 아니면 근데 오히려 그 외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버네큘러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들도 이미 80년대 뭐 이런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어색함은 그냥 단편적인 이미지여서 그러지 않나 싶긴 해요. 그 사진도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쁘지 저희가 실제로 보면 다른 각도로도 봤는데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축물도 안것 밖에 따로 놀면 뭐 텍토닉하지 않다 뭐 그런 이제 크리티시즘을 하는데 뭐가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건축적으로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네. 아주 네. 질문이 생겨요. 지금 두 분 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졸업하셨어요? 졸업했어요. 그 분명히 다른 어떤 세대의 감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간을 다루는 데서 아까 전 소장님 그 얘기 하셨을 때 저희 아이들이 좀 떠올랐는데 실제로 뭐 전자기기를 다루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뭐 말도 안 돼요. 2살짜리가 막 그리고 그 하니까. 근데 분명히 어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이미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게끔 많이 하고 자랐을 것이고 이제 20살 이상이 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실 텐데 뭔가 실제로 경험이 되는 게 있는지 뭔가 변하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직 그 건축 교육이나 그 시스템은 좀 그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좀 비판적인 거는 그냥 인증 제도도 있고 뭔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랑 조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뒤쳐져 있지 않나. 저희 세대 때는 뭔가 이렇게 어떤 가상에 대한 그런 컨셉으로 설계하기 시작하면은 제 완전 뭐 얼리 어답터고 되게 뭐 저쪽으로 푹 빠져가지고 뭐 개념도 못 잡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애들이 이제 어떤지 지금은 아무래도 교수님 가르치는 분들이 다 그거에 대한 이해는 있고 그렇게 변할 거라고도 상상도 하고 혹은 어떻게 예측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과연 근데 우리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게 없어질까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메타버스 이야기하시고 우리 삶이 그 안에서만 과연 있을 수 있을지 혹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나중에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각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가 뭐 그런 방향일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시도는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런 고민들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논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 넘어서지 못하는 그 저희가 공간을 다루는 건축가로서 그게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학교에서. 네. 근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이폰으로 아니 애플 이거 끼고 이거 끼고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 소 한 마리가 지금 소가 아니 디지털 안에 있어 지금. 호기심이 많아 그런 시도들 하는데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안 돼.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학생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변하지 않는 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시간의 그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막 신기한 것들이 나오고 막 반응하고 깜짝 놀래갖고 메타버스가 뭐 지배할 거야 뭐 그러다가 그거 갔다가 하는데 생각보다 느릴 것 같다. 그게 느린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 멈춰 설 수도 있다까지 내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다가올 미래를 모르니까 확신은 못하지만은 그 정도로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뭐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저희 때만 옛날 뭐 나 때 얘기하면은 작도하다가 뭐 하다가 캐드 와갖고 뭐 난 캐드를 제일 잘해 뭐 그러다가 갑자기 뭐 라이노 막 해갖고 뭐 이상한 거 배터리 끼워갖고 라인 뭐 그래서 오퍼하고 뭐 디지털 뭐 코딩까지 하고 뭐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스케치업으로 들어갔는데 스케치업은 훨씬 더 고전적인 건축을 재현하는 데 더 익숙한 툴인 거예요 이게.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 기술 의존적인 것들은 되게 흥미롭고 되게 신세계로 안내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도가 훨씬 느리다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제 김용 작가님 작품으로 가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앞서의 작품들을 이제 몇 개 이제 이 작품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니까 찾아봤는데 되게 뭐랄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그 건축과 구축을 너무나 감각적으로 잘 만드는 걸 보고 이건 약간 변하지 않는 거다. 옛날부터 이걸 좋아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할 것이고 그래도 이제 저기서도 그런 것들을 딱딱딱 절제해내고 딱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되게 힘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마무리 못하고 지금 흘러다니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잘 말씀해 주셨듯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 비물질적이고 탈물질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오해라고 보거든요. 디지털은 되게 물질적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질을 벗어나서 꼭 존재하는 다들 알다시피 뭐 비트코인 뭐 얘기하는 비트코인 하는데 들어가는 자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미 많이 기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의 다른 형태, 다른 제형 방식일 뿐이지 이것이 전혀 탈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고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오바를 하는 거죠.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자본화하려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 일어나면 다 새로워지고 완전 우리가 뭐 자유로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계속 옮겨가고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거나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수화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층이라는 게 되게 들쭉날쭉하면서 간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면 진짜로 이미 왔는데도 실감을 못하고 특히 건축을 하는 사람에서 그게 요소로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공존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비트코인이라는 뭐지 이거는? 근데 우리 세계에 같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작동 원리는 몰라도 어쨌든 기계를 쓰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혼란스럽고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또 얘기 흐름이 약간 가상현실로 가게 되는데 가상현실과 해상도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례로 그냥 처음에 뭐 이게 라이노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등장했을 때 되게 긴장했거든요. 그리고 막 거기서 쓰이는 뭐 플러그인 막 복잡한 그림들 보면은 괜히 뒤처지는 기분 들고 저거를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근데 옆에서 누가 특히나 쓰고 있으면은 또 대표적으로 지금 저분과 이분이 뭐 그런 걸 좋아했다기보다는 이제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그걸 하면 분들인데 회사에서 좀 일이 대접을 또 좀 해주고 뭐 하고 있나 보다. 아니 걔 그리고 걔 똑똑해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막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얘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이면에 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뭐 그게 물질인 건데.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그 좀 가상현실과 해상도가 좀 구분을 좀 해보자면 이제 라이노라는 게 저는 어쩌면 저한테는 약간 가상현실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뭔가 되게
내가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막 이렇게 확장력 이런 느낌이었고, 반면에 캐드가 진짜 저는 정말 어떤 해상도의 끝판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도면을 저희는 뭐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이것도 들은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 말단 직원부터 10년 차까지 각자 할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10년 차들은 큰 그림들을 쑥쑥쑥 그려내면은 이제 전년차들은 이제 확대된 도면들을 이제 그려 나가고, 뭔가 이제 그런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각각의 다루는 해상도의 스케일이 다른 거죠. 각각 살아간 스케일이 다른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10년차가 앉으면은 캐드로 쭉 그냥 1대1까지 켜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위계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1인 건축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해상도라고 한다면은 그 건축가들에게 밀접한 도구든 캐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용 소장님 작업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중에 또 하나는 도면이었거든요. 도면 작업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보통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결국에 이거 작품이고 한 달 반 정도 세워뒀다가 끝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도면 작업이 조금 뭐 한두 장에서 끝나고 뭐 개념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소장님만 유일하게 되게 시시하게 도면으로 쫙 그려져가지고 납품을 딱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상도의 어떤 주제에 되게 어떤 도면으로서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좀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기는 했었죠. 사실 뭐 대단한 도면 세트는 아닐 텐데 뭐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건데, 항상 이렇게 건축물이 아닌 이렇게 짧은 주어진 기간 안에 주어진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에서 항상 제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 초과가 되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인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이슈는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1대1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의 작업이 큰 그냥 막연한 스케치,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그것까지 해상도를 갖다 붙일 수는 없지 않다. 저의 해상도에 그냥 막 맞지 않는 선에 뭘 하고 진짜 정밀하게, 현장에서는 진짜 정밀하게 끝이 나야 되는 그 과정 중에서 그냥 그 과정의 발전을 되게 즐기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해상도보다는 이건 뭐 저 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였는데, 아무튼 더 실제 상황의 거를 더 즐기지 않나. 그리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이 시뮬레이션 되는 그거보다는 갔을 때 주는 힘은 어떻게 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오늘의 그 이야기나 그냥 이런 구조물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해상도 얘기를 하고 자꾸 쭉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느끼는, 지각하는 모든 감각이 다 가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배웠지만 원자하고 다음 원자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뭐 이거를 축구공에다고 치면 뭐 서울 부산이라든지 다 사실 다 비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무 색깔도 없고, 뭐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의 원자 쪽에 뭐 커커 나오거나 쪼개다 보니까 끈까지 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존재하는 다 완전히 허상인데, 이거에 그게 파동이 빛을 받아갖고 눈에 들어오고 이 청력이 생겨갖고 얘가 뭐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가상으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이렇게 생긴 분홍색의 살이 있고 이 공간이 이렇게 막혀있다라고 시뮬레이션 지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다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데, 디지털이 하는 거는 그 중에 아주 약한 데 정도의 지금 해상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엄청나게 고해상도의 세상에 시뮬레이션 되고 있어서 디지털이 한번 따라봐야 그 앞으로 멀었다. 이 현실의 고해상도로 쫓아오기, 이 시뮬레이션을 쫓아오기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 음모론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온딘성이라고. 그 친구가 지금 밑에상도 혀가 짧습니다. 그 친구. 지금 밑에상도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그 이상의 그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저 차원의 존재는 그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린 끊임없이 사람은 저 차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소위 많나? 말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나중에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 그 20세기 후반에 그런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21세기 중반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 확실히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말했듯이 원래는 아날로그가 물질 세계의 그 원천 근본이고 디지털은 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난데 보니까 우리의 세계는 디지털로 이루어진 건 거죠. 이를테면은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분리된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의 구성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지금은. 근데 어쨌든 메커니즘이 같은 거로 따라잡을 수는 있다.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의 어떤 시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네, 너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코가 나와서 오줌을 한번 넣어야지. 그러게요. 진짜 뭔가 참으로 한번 이제 편한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 시간이. 우리는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죠? 네. 네? 이제 슬슬 이제 인터뷰 네. 토크쇼는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토크쇼의 마지막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박세미 기자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대망의 마지막 토크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부축은 문학과 건축이잖아요. 네, 오늘 대화하면서 저는 아까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권위라기보다는 어쨌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서로의 뭔가 시각을 제공해주면서 부딪히는 그런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해상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웠습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확장만 하는 토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수령은 뭐 되게 크니까 네, 그렇죠. 장교 얘기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박수 시계 치고 끝냅시다. 하나, 둘, 셋.